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표준교재 개정판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 강의로 오랜만에 왔어요. 일상생활 및 개인활동 지원 파트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를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337에서 아마 한 338, 9 이 선에서 책들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쪽 페이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서시면은 자꾸 잊게 되시죠? 자, 제 영상을 통해서 학원에서 배운 공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편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 지원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당연히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가급적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하고요. 할 수 없는 부분만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는요.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의를 얻고 서비스를 하시는 거예요. 배설 돕기라든지 오물을 관리하실 때는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멸균 장갑까지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하실 때 당연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대상자에게 말씀드리고 폐기해야 돼요. 대상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다 버리지 말라고 하시죠. 시험에서는 그래도 폐기한다가 정답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요. 어려우실 때는 우리 사회복지사나 센터장들과 의논하시고요. 또 이 부분에 관련돼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요 위에 카드를 하나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요 느낌표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단은요. 먼저 어떤 음식을 해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의논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식재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식재료를 구매하신 다음에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를 하는 과정으로 거치게 됩니다. 자, 식단을 먼저 짜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를 구매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기 형태로 간다는 거. 이 순서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이 순서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리 방법으로 보시면요. 볶기, 삶기, 무침, 찜, 굽기.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실상 저보다 더 많이 요리를 하셨고 더 잘 하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거를 참 가르쳐드리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좀 부끄럽지만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은 야채를 데치거나 볶을 때는요. 야채를 볶을 때는요. 항상 먼저 살짝 데친 다음에 볶으시면은 기름을 덜 먹게 되고요. 삶기를 할 때는 채소 같은 경우는요. 삶으면 부드러워지고요. 육류도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반대로 생선은 오래 삶으면 질겨진다고 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고요. 제가 수업을 단연간 해본 결과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아니 생선도 오래 삶으면 퍼지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텐션 자체는 이 질감 자체는 질겨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요.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죠. 무침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식욕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기 위해서 식초나 소스 등을 사용해서 무침용 음식을 해드리면 굉장히 잘 드시고요. 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장 좋은 음식 조리 방법인데요. 다소 요리 시간이 길어서 좀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하지만 열 손실이 적어서 이 음식에 대한 영양분 손실이 적습니다. 그리고 굽기 같은 경우는요. 오래 구우면 수분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죠. 영양관리 시 고려해야 할 노인의 특성인데요.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다른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요. 에너지의 요구량이 감소가 있는 노인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량이 적은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비만보다는 사실상 영양불량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소화능력 감소 및 식욕 저하 노인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요.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게 해드려야 돼요.
치아 손실 및 저작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요. 식재료는 부드럽고 크기는 작게 조리하시고요. 감각 기능에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은 짜게 먹을 수 있으므로 싱겁게 조리하고요.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침 분비가 감소되기 때문에요. 이런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 재료가 촉촉하고 약간의 국물이 있는 조리법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장운동이 감소된 대상자들 같은 경우는요. 풍부한 잡곡과 채소를 섭취해드리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식생활 지침이라고 해서요.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고 짠 음식은 피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들한테도 되게 필요한 거죠. 식사는 규칙적으로 안전하게 물은 많이 마시고 술은 적게 먹고 활동량은 느리고 건강한 체중을 갖고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해주고 최소 2회 20분 이상은 근력 운동도 해주는 게 어르신들 식생활 지침으로 중요한 지침으로 꼽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우리의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질환별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정상 혈당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당뇨병은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당뇨병은 단순 당질을 섭취를 줄여주셔야 되고요. 복합당질, 오히려 단순당보다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이러한 음식들이 얘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밥이나 우유, 사과, 당면 같은 경우는요. 혈당 지수가 다소 낮은 식품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식단은 이래서 1번 쌀밥, 2번 떡, 3번 찐감자, 4 흰식빵, 5 당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당면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등은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고요. 요 뒤에 쌀밥, 떡, 찐감자, 흰식품, 흰식빵, 수박 이런 것들은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피해야 될 식품들이에요. 그리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섭취해 주셔야 되는데 무기질에 해당하는 거는 김이나 해조류 등 이런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러한 음식, 이런 거 피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혈당 같은 경우는요. 이 당뇨 중에서도 이 혈당 자체가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들인데 대상자가 갑자기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하면요. 즉시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우유 한 컵 혹은 설탕이나 꿀 한두 스푼을 드시게 하면요. 좀 회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급적 과일 주스보다는요. 대상자들이 생과일 형태로 이 과일은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고혈압인데요. 고혈압 역시 적정 체중 유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고혈압은 저염 식이를 섭취하게 하고요. 이게 나트륨 함량이 낮은 걸 얘기하는 거죠. 소금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돼요. 칼륨은요.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설하기 때문에요.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통밀이나 고구마, 돼지고기, 고등어, 바나나, 오렌지, 시금치, 사과, 버섯, 땅콩, 우유, 호두 같은 경우는요. 칼륨이 많은 식품이기 때문에요. 혹시 고혈압의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주변에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권해드리면 도움이 되겠죠. 섬유소라든지 피토케미컬이 함유된 채소, 과일 섭취 등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 피토케미컬은 뭐냐면요. 이 피토케미컬은 별거 옛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식품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화학물질, 그냥 식품 안에 들어있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을 피토케미컬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같은 경우는요. 이 구강건조 중에 항상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게 하고요. 만일 물을 거의 못 드신다고 한다면은 조그마한 얼음을 자주 입안에 넣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등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토나 메스꺼움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요.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면은 이 구토나 메스꺼움이 좀 가라앉는다고 하니까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름진 음식이나 튀긴 음식 가급적 피하셔야 됩니다.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 섭취량에 제한을 둬야 돼요. 혈액 내 질소분의 이 산물을 축적을 이게 막거든요. 요독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이 단백질 섭취량 자체를 제한하셔야 됩니다.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요. 체내에 인이 축적되면은 칼슘이 빠져나와서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에요.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섭취하지 않으셔야겠죠. 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우유,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멸치, 땅콩 등이 인이 많이 섭취된 식품들이니까요. 이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품별 보관 방법인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파트만 보시면 생선은 내장과 머리를 제거한 다음에 흐르는 찬물에 씻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조개류는 신문에 싸서 냉동 보관하면 오래 보관하실 수 있고요. 채소는 시금치나 잎채소는 세워서 보관하고 감자 같은 경우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은 좋지가 않으니까요. 이 감자 같은 경우는 그늘진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하는데 만일 이 감자의 껍질을 벗겼다면요. 식초물에 담갔다가 냉장 보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됐었네요. 데친 채소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하시고요. 육류는 덩어리째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덩어리째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만일 육류를 먹을 만큼 작은 사이즈로 잘라 냉동 보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부분은 틀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온도 같은 경우는 냉장은 5도씨 이하, 냉동은 마이너스 15도씨 이하. 요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 있었고요.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냉장은 5도씨 이하, 냉동은 15도씨 이하. 가장 적절한 온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달걀 같은 거는 제가 여기는 명시하진 않았지만 달걀은 어디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요? 그쵸?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열대 과일을 냉장고에 보관하나요? 안 하나요? 그렇죠. 열대 과일은 실온에서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식품 섭취를 위한 5가지 원칙이 있어요. 손 씻기로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고요. 70도씨 이상 가열해야 완전한 식품이 완전히 익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중심부까지 음식을 완전히 익히는 거 중요하고요. 조리한 음식은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걸 어디다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냐면요. 그냥 밖에다가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먹기 전까지 뜨거운 상태로 유지시키고요. 60도씨 이상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더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해요. 요즘에 한여름에 대상자들 가정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양보수 선생님들이 보리차를 끓여두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보리차가 식지 않았다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리차가 선생님들이 가시고 나서 2-3시간 만에도 이게 쉬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대상자들이 쉰 물을 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컴플레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파트는요. 나중에 그 실전에 가셨을 때도 꼭 기억하셨다가 조리한 음식을 밖에다가 그냥 방치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 5번. 조리도구는 항상 청결히 알고 계시죠? 도마는 구분해서 쓰라고 하는데 만일 도마가 하나밖에 없는 집은 어떡할까? 얘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채소 먼저 쓰고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류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육류 다음에 닭고기 먼저 하지 않나요? 생선은 왠지 비린내가 날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설령 선생님들이 반대로 하시더라도 시험에는 채소, 과일, 육류, 그 다음에 생선류, 다음에 닭고기 순이에요. 혹시 이 부분 모르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기 및 주방 위생 관리인데요. 배수구나 이 냉장실, 수세미 어떻게 관리하나 한번 볼게요. 배수구 같은 경우는 이건 싱크대 배수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초나 소다를 부어놓으면요. 악취가 사라진다고 해요. 냉장실은 수치나 탐빵 조각, 커피, 녹차팩을 탈취제로 사용하고요.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는 그물형이 훨씬 더 위생적입니다. 고무장갑은요. 조리용과 비조리용을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 후에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요. 안팎을 뒤집어서 깨끗이 씻고 손가락 부분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시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설거지 순서는요. 기름기가 적거나
비교적 깨끗한 순서, 덜 더러운 그릇부터 씻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드리면 유리컵, 수저류,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프라이팬 순이 되겠어요. 자, 유리컵 가장 지저분한 부분이 적은 부분이죠. 그 다음 수저, 밥그릇, 국그릇, 반찬, 프라이팬. 저는 사실 수저를 제일 많이 마지막에 씻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가 평소 때 해왔던 생활 습관하고 다르다면 무조건 다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평소 때도 오늘부터는 설거지를 한번, 남성분들은 설거지를 혹시 안 하셨다면 와이프를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설거지를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사일을 주로 맡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 순서대로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의복 및 침상 청결 관리인데요. 더러워진 의류는 당연히 애벌 빨래 한번 하고 세탁하는 게 훨씬 더 깨끗해지겠죠?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세탁한 후에 사용하시고요. 저는 예전에 새로 산 옷은 새 느낌 그대로 입는다고 잘 빨지 않았었는데 꼭 이 화학 성분 때문에요. 여러분 새로 산 의류는 꼭 한번 세탁한 후 사용하라고 하네요. 이불은 건조 시간대가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때니까요. 요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와요. 기억하시고요. 햇볕에 그리고 이불은 감촉이 좋은 면 제품을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양모나 오리털은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리시는 거예요. 요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을 쓰고요. 반면에 베개는요. 습기나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게 힌트입니다. 린넨이나 시트는 풀을 먹인 제품이나 이런 제품 소재가 두꺼운 거나 이런 아이들은요. 대상자들에게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고요. 흡습성이 좋은 면을 쓰는 게 힌트입니다. 자, 베개 같은 경우는 높이가요. 척추와 머리가 수평이 되게 되는 것이 좋은 거죠. 자, 팁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요. 요나 베개는 보세요. 요나 베개는요. 습기를 배출하는 재질이에요. 흡수하지 않는 재질이에요. 습기와 열을 흡수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습기를 배출하는 재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린넨이나 시트류 플러스 속옷 같은 경우 흡습성이 좋은 어떤 걸 사용하라 그랬죠? 그렇죠. 면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속옷 면으로 입으시죠? 린넨이나 시트류 그리고 속옷은 면으로 흡습성이 좋은 아이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탁 같은 경우는요. 표준교재 이쯤 있으니까 한번 그림을 살펴보시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이거보다 조금 더 뒤에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마다 다를 수 있고요. 표준교재가 없으신 분들도요. 이 세탁 파트에 들어있는 그림은 한번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교재를 책으로 참고하셔서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림은 사실 선생님들이 한 번만 보시면요.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림 외에 방충에 대한 부분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방습제는 실리카겔이나 염화칼슘들이 주로 사용되고요. 종류가 다른 방충제는 화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한 종류의 방충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방충제는 이게 날아갈 때요. 얘가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방충제를 이 옷장 밑에다 두시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옷장 위쪽 구석에다가 보관하시면요. 방충제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구석이에요. 그리고 방충제는 신문지에 싸서 두는 거 알고 계시죠? 기존 포장지에서 뜯어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합니다. 어디에다가요? 위쪽 구석에다가. 자, 외출 동행 및 일상 업무 대행이에요. 외출 동행의 기본 원칙은 외출 시 목적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들하고 나가서 우리가 어디 갈까 이렇게 헤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아무 목적 없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전 정보를 습득하시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동행 전에는 외부 상황에 맞는 외출 준비를 하시고 개인 수집품을 점검하신 다음에요. 내가 지금 이거 가져가는 게 맞나? 이런 동행 전에 체크사항을 왜 체크하냐면요. 실제 근무를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상자가 5만 원을 분명히 들고 나가셨는데 50만 원을 들고 나갔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겉옷을 안 입고 가셨는데 겉옷을 찾는다고 하루 종일 헤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지품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동행 중에는 생각지 못한 외부 요인에
이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고요. 동행 후에는요, 대상자가 우리와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는지 살펴보시고 의복이나 소지품은 제자리에 두십니다. 일상 업무 대행 같은 경우는 어르신하고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대신 나가드리는 거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 오늘 가능한지, 은행이 지금 시간에 열었는지, 슈퍼마켓이 어르신이 필요한 물건이 있는 슈퍼마켓이 지금 열려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라는 거죠. 정보나 내가 돈을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받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요. 원활히 대행 중에는 내가 지금 원활히 내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수시로 대상자에게 확인시켜 드려서요.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는요. 처리 결과를 쉽게 전달하고 만족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는요. 식탁보는 더러움이 눈에 띄기 쉬운 밝은 색을 사용하고요. 화장실 손잡이는요. 대상자가 사용하기 편한 쪽에 두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마비가 없는 쪽에 손잡이를 두죠. 양변기 옆이나 그리고 세면대 옆에 또 설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실과 욕실은 사용한 후에 항상 바닥에 물기를 제거해요. 이거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바닥에 소독액을 뿌려둔다라고 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화장실 바닥은요. 항상 물기를 제거하고요. 소독액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피부를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요. 꼭 소독액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 동안에는 환기를 시키고요. 계단의 안전손잡이에 의복이 끼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안전손잡이가 앞쪽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점퍼나 주머니에 의복이 끼어서 오히려 낙상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환기 시 간접 환기 방법을 사용해야지 갑자기 바람을 열어서 직접적으로 대상자들이 바람을 맞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여러 개 두는 거 좋을까요? 인테리어로 일반적인 집에서는 좋겠죠. 그렇지만 대상자들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고요. 거실 바닥에 왁스칠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삼가하셔야겠습니다. 국소 난방보다는 대상자 가정은 전체 난방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특히나 시골 지역이라서 그런지 대상자들이 난방을 켜는 걸 굉장히 예민해 하세요. 이게 기름 보일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국소 난방을 선호하시는데요. 국소 난방보다는 사실상 전체 난방이 대상자의 건강에 훨씬 좋다는 거. 그리고 목욕 전후 실내 기온이 24도씨 전후를 유지시켜준다는 거. 이런 숫자는 참 객관식으로 나오기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숫자들은요. 민감하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아요. 겨울철 실내 온도는 15도씨 이하면 난방이 필요해요. 냉난방의 외부와의 온도차는요. 5도씨 이내로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습도는 40에서 60%가 적합하고요. 자연 채광 같은 경우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자연 채광 얘기하는 거예요. 자외선, 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신진대사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쬐게 하는 건 안 좋겠죠. 그래서 커튼으로 채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배설물 등을 치울 때는 직접 조명을 사용해야 되지만 밤에는 이런 야간등이나 간접등을 사용하셔서 대상자들의 낙상을 예방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이론 공부 한번 해봤어요. 이 이론들이 또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제가 내일은 또 기출 예상 문제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만일 이 영상이 도움되셨고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 계신다면요. 여기 가운데에 모모동 심원장 캐리커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모동 심원장이었습니다.